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사람이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몇몇 분은 시각화하려고 비전 보드도 하고 몇몇 분은 100번 쓰기, 확언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원하는 걸 모두 끌어당긴 그 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저는 정확히 3년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6억이란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했던 걸 다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저는 전혀 감사해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가졌던 돈을 모두 다 잃고 5억이라는 빚마저 지게 되었죠. 그땐 인생이 참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끌어당겼는데 잃는 건 참 순식간이고 허무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끝없이 끌어당기고 있었던 건 가난하고 빚만 가득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시크릿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주변에 인생이 말도 안 되게 격변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이 변한 비밀이라면서 알려준 게 시크릿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소개해줘서 비욘 더 시크릿이라는 카페도 가입하고 특강도 갔었어요. 시크릿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전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 딱 와닿게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부럽다, 그 정도의 감정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크릿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한 것에 열등감이 심했었는데 저한테 시크릿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거든요. 끌어당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심했습니다. 보통 썸 타는 여자애가 집안까지 좋으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저는 잘 만나고 있다가도 썸 타는 여자의 집안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나랑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분수라도 알아야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맛집 찾아다니는 걸 유독 좋아하는 부잣집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많이 좋아했지만 저는 이 친구와 같이 있으면 늘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맛있으면 아무리 비싼 데라도 냅다 가버리는 것도 부럽고 쟤처럼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또 맛집을 가자고 하길래 제가 돈이 없다면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더라고요. 결국 이 친구랑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집을 사고 차를 사기는커녕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빚만 갚게 해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집의 빚을 겨우 다 갚고 50대 정도 되면 지방에 아파트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것도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월급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이 전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산술적으로 부자는커녕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했죠. 그때 시크릿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여자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크릿을 진지하게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심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게 이걸 믿는 걸 제외하고는 제가 부자가 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전 보드도 하고 학원도 하고 그 책에서 하라는 건 열심히 다 했습니다. 제발 6억만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평생 베풀면서 살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6억을 통장에 찍는 현실을 간절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으로 제가 택한 것은 고액 과외와 주식이었습니다. 대치동 같은 학구열 높은 부자 동네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격대가 높은 과외를 하고 그걸 시드머니 삼아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걸 간절히 끌어당긴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시드머니는 착실하게 모였고 주식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과외로 아무리 시드머니를 모은다고 해도 6억까지 가기엔 한참 모자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허전한 통장에 마음이 초조해졌고 주식 수익률이 좋을수록 시드머니가 더 컸으면 어땠을까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주식 투자를 하던 친구 계좌를 봤는데 이 친구는 자신이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떻게 너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을 산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못해 저에게 알려준 게 레버리지라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반대 매매를 버티지 못하고 3개월 안에 시장에서 원금 다 털리고 퇴출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한 집념으로 6억을 끌어당겨서 그런지 반대 매매가 나올 만하면 기가 막히게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들이 항상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혼쭐 나고 퇴출당할 만하면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반대 매매를 막아주고, 퇴출당할 만하면 기가 막히게 반대 매매 직전까지만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3년간의 천국과 지옥으로 가며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째 되던 날 통장을 보니까 6억이란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산 주식에 가족들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들. 제발 우리 가족 빚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늘에 기도하며 매일 매매일지를 적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했던 기억들. 반드시 6억을 벌어서 가난에서 해방될 거야. 수없이 다짐했던 순간들. 이제 드디어 우리 집 빚이 다 없어지고 집이랑 차를 사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날은 꽤 오랫동안 산책을 했는데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여러 번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와, 드디어 돈에서 해방됐다. 이땐 정말 몰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게 그저 재앙뿐이었다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버렸고 저는 전날 느꼈던 행복감 대신 심한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늦게 매도했으면 최소 3억 이상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3억이면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평생 하고 싶으셨던 거 다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표했던 6억을 정확히 얻고 충분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립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간 그 종목을 다시 풀 레버리지 투자로 몰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며칠 만에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다 잃고 5억의 빚까지 생기게 됩니다. 5억 빚 생길 때까지 뭐 했냐? 중간에라도 손절하고 나왔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 직접 처해보시면 눈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년간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번 6억이란 숫자가 한 번에 1억씩 깎여져 내려가는데 거기서 쉽게 현실을 인정하고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체가 진짜 튼실한 편인데 이때 다리에 저항 없이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현실이 아닐 거란 현실 부정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울면서 제발 살아만 있자 라고 저에게 영상 편지를 쓴 게 있는데 지금도 가끔 제가 풀어지고 나태해지면 돌려서 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처절한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읽고 난 뒤에는 길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밥을 먹을까 하다가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라면으로 때우고 진짜 밥 먹을 돈이 아예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빌리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면서도 사실 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제 책장에는 시크릿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울분과 함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난 시크릿 책에 나온 대로 간절하게 돈을 끌어당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졌을까? 난 이런 걸 끌어당긴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이 한 번 머리에 들어오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저만큼 열심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한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기 어리게 그 이유를 파고들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빌 고다드의 역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즉, 저는 항상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6억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고 가난한 현실만을 끌어당기게 된 것입니다.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할 때 어떤 감정 상태를 갖느냐입니다. 저는 항상 6억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6억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와 같이 내가 돈이 없다는 감정 상태를 항상 느껴왔습니다. 확언할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이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나의 감정 상태 그대로 가난한 현실이 창조된 것입니다.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크릿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한다면 이걸 절대 나 혼자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난하다는 생각 따위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게. 1년 안에 5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찍게 해줘. 내 통장에는 5억이 현금으로 있다.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 나는 부자다. 내 통장에는 5억이 현금으로 있다.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 나는 부자다. 내 통장에는 5억이 현금으로 있다.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 나는 부자다. 이 화근을 끌어당기면서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속도가 아주 느린 편인데 10개월간 총 200권이 넘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가 생기면 바로 미친듯이 실행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법한 것들도 아무 생각 없이 모조리 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돈을 벌 방법들이 알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미친 듯한 노력도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절로 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나는 인과관계를 만들어갈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제가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제가 확언했던 1년보다도 2개월이나 빨리 저에게 5억이란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바로 빚 갚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단순히 5억을 빚졌다가 갚아서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얻은 게 많습니다. 우선 과외 같은 노동 수익과 주식 같은 투자가 아니라도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때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사기급 치트키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난에 대한 결핍에 허덕였던 과거와 달리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언뜻 보면 제가 5억이란 큰 빚이 생긴 건 저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저에게 다소 투박한 포장지에 쌓여있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사건 덕분에 제가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거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녀에게 시크릿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아마 미래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형이상학적인 오늘 얘기를 끝까지 볼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 믿음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미 나는 부자다 라고 진심으로 믿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이 바뀌고 원했던 게 강하게 끌어당겨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132명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공 비밀을 물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라는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막 유튜브에서 뭐 부자들만 몰래 쓰는 습관이라든지 부자들이 몰래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보면 딱히 믿지는 않았어요. 뭐 몰래 쓰는 게 어디서 책 보면 다 있는데.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1년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버는 사람들이 참여한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로 소개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갔을 때 한 자산가가 자신의 아이폰을 꺼내서 배경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배경사진에는 하나의 문장과 소위 말하는 비전보드라고 불리는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 회사의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본 다른 자산가들도 한두 명씩 주섬주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전부 다 자신의 비전보드를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자신의 비전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15명의 자산가들이 비전보드를 하게 된 계기예요.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 자신들이 닮고 싶은 멘토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그 멘토들에게 간절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멘토들이 마지못해 알려준 게 비전보드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15명의 자산가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멘토들까지 하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비전보드라는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들의 성공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 있을지라도 놀랍도록 사고하는 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단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다라는 단어를 쓴 데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예외가 있었다면 똑같다라는 단어 대신 거의 똑같았다 또는 거의 비슷했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32명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공 비밀을 물었을 때 답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재밌는 건 가난한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빚 5억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었고 10개월 만에 5억을 다시 벌었을 때는 부자들과 정확히 똑같이 사고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지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132명의 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시간의 문제지 당신도 이들과 똑같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생각의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첫째, 인생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바뀐다는 걸 알고 있다.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어서 원하던 집과 슈퍼카를 모두 다 가지게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은 8년간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처음 6년은 정말 아무런 성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시기를 무려 6년이나 버틴 거죠. 그러다가 투자했던 게 잘 되면서 마지막 2년 동안 원했던 부를 모두 쌓게 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인생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모두 다 소위 말하는 성공곡선이라는 걸 따릅니다. 이 성공곡
곡선을 잘 이해하는 게 불을 쌓는데 핵심입니다. 성공하기까지 기간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약 80% 정도 구간은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거나 거의 미미한 정도의 성취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20% 정도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원했던 모든 걸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가 되죠. 멀리서 보면 아무런 시련도 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큰 성공에 도달했죠. 어차피 한 방에 잘 되는 사람은 없고 당신은 부자가 되기 전에 한동안은 아무런 성취도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80%의 성과가 없는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일 때 그 불안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실패한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 번의 실패와 고난으로 경험을 쌓고 조금씩 그릇을 넓히고 성장을 하고 정말 큰 변화는 마지막에 짧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 실패의 순간들조차 가파른 성공 곡선에 꼭 필요했던 퍼즐 조각들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고 답답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세요. 일정 기간을 버티고 나면 마치 고속도로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 고속도로 구간까지 도달한 다음에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순식간에 바뀌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얻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둘째, 미약한 아이디어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감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걸 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부자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지를 꺼내서 적어놓든지 해서 그걸 어떻게든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자동항해 장치를 킵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각종 방법들을 자동으로 가져다 줍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의 잠재의식은 무한지성과 연결되어 무한지성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창의적 상상력을 받게 된다. 계획이 떠오르는 즉시 따르면 열망은 물리적인 부로 전환된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사이비 종교 관련 서적인가 했는데 이 문장에서 무한지성을 무의식으로 대체해서 해석하니까 소름 돋도록 정확한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곡선을 떠올려 볼 때 미약한 아이디어를 실행한다고 해도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결국 실패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성공 곡선에 따라 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영감의 순간들을 더 자주 가지기 위해 부자들은 24시간을 철저히 무의식의 재료를 저장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씁니다. 독서를 하거나 강연을 보는 건 당연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 길에서 걸어다니는 시간조차도 부자들에게는 무의식의 재료를 저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영화나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들조차도 재료를 모으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분도 봤어요.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돈을 벌겠다는 목표와 각종 재료들이 무의식에 박혀 있으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은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에게는 반드시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찾아올 겁니다. 처음에는 큰 아이디어가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 형태로 찾아올 거예요. 그 작고 미약한 아이디어를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냥 냅다 실행해버릴 때 당신의 인생은 통째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 부자들이 모두 다 비전 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 목표가 모두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얼마로 만들겠다, 올해 매출을 얼마까지 달성하겠다, 신사업 아이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해외 진출을 반드시 성공하겠다 와 같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비전 보드를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명확하고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을 빨리 찾아오라는 명령이 그의 무의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목표와 닮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란 책을 보면 종이에 이루고 싶은 걸 적고 그걸 적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종이를 다시 보니 적은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책을 읽은 뒤 똑같이 따라했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월 5억이라는 수익이었죠.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가 있고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걸 해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 것. 당신에게 반드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게 돈과 관련이 있나요? 이 대답에 예스라고 답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1초 만에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미약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냅다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실패가 오더라도 성공 곡선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어봐도 어떤 부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공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의식의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의 효과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아까워서 겨우겨우 말해주는 진짜 성공 노하우들을 이게 무슨 노하우냐며 비웃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그러고는 자신의 가난한 팔자
글자를 한탄하며 이번 생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한 세 가지는 성경처럼 반복해도 당신의 무의식에 박제시키세요. 그러면 당신도 이들과 똑같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도 진짜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들의 인생만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다 알려줘도 아무도 실천 안 한다는 걸 알려줘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이 쉽고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부디 상위 5%의 승자들의 세상으로 오길 바랍니다. 따뜻한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솔직히 저보다 더 나락간 적 없으면 이번 생은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부자 될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전 투자 실패로 인생 나락가고 5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미친 치트키를 발견하고 개같이 부활해서 10개월 만에 그 5억을 다시 벌었죠. 원래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이었고 제 꿈은 정년퇴직이었어요. 그냥 타고난 천재 아니냐고요? 솔직히 머리가 좀 똑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인생이 지옥 불구덩이까지 갔을 때 알아낸 돈 버는 미친 치트키를 지금 당신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너만 가능한 방식 아니냐고요? 그랬으면 굳이 시간과 노력 들어가면서 영상 만들겠습니까? 그런 의심들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다 사라져 있을 겁니다. 10분도 안 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도 헛소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댓글로 쌍욕 박아도 좋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 투자 실패로 수억의 빚이 생겼었습니다. 10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갚아도 다 못 갚을 금액이었어요. 근데 10개월 만에 월급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도 빚을 모두 갚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도출할 건데 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첫째, 시간과 돈을 맞바꾸면 안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란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 건 아니죠.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처럼 시간당 100만 원을 받지 않는 한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면 시급을 정말 잘 받아도 3만 원 이상 받긴 힘들죠.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걸 1년간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해도 1억 3,14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볼까요? 1억 3천만 원의 돈을 벌면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약 1,50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아무리 거지처럼 살아도 월세에 각종 생활비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나가죠. 여기서 기타 병원비,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 각종 축의금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은 계산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합리화와 정신승리를 끌어와서 계산해봐도 1년간 모을 수 있는 돈은 시급 3만 원에 하루 노동시간 12시간일 경우 9,84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시급이 3만 원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노동 수익으로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실물 상품을 팔면 안 된다. 실물 상품이란 휴지, 컵, 치약, 칫솔, 맛집에서 파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처럼 내가 만질 수 있는 상품을 말해요. 보통 실물 상품들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5%에서 10% 정도가 평균입니다. 100만 원치 팔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내 손에 남는다는 거죠. 간혹 정말 타고난 장사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마진율 20%까지 찍는 걸 보긴 했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규모가 커졌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을 때 예외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마진율 20%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번도 뭘 팔아본 적 없는 사람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진율 5%에서 10%가 나오면 100만 원을 팔았을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남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내 상품이 팔렸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팔리지 않았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남기는커녕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겠죠. 100만 원짜리 상품이면 대충 한 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겠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관대하게 잡은 겁니다. 이외에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등 실물 상품을 팔려면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보통 어떤 사장님들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얼만큼 손실을 받고 빚이 생겼고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실물 상품을 팔았던 사장님들 얘기예요. 그래서 실물 상품을 파는 건 리스크가 크고 남는 건 적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셋째, 사람을 쓰면 안 된다. 돈을 벌 때 가장 힘든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인사관리 그리고 세무회계입니다. 인사관리란 사람을 뽑고 일을 시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세무회계란 자금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각종 세금 문제를 계산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무회계를 직접 배워서 할 게 아니라면 회계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즉 세무회계 문제도 결국 인사관리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사관리 때문에 이미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끔 뉴스에 직원이 내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느니 아니면 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느니 이 사람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또 툭하면 불평불만에 이직하고 책임감도 없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사람을 뽑으면 교육비용, 교육시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사대보험, 각종 복지 등을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일하는 걸 보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내 상품이 팔리지 않아도 돈을 벌지 못할 때에도 뽑은 사람들 월급은 무조건 달달이 나간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넷째, 내가 파는 상품은 고가여야 한다. 이걸 듣고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만원짜리 100개를 파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1개를 파는 게 돈을 버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정지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사람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비싸게 구입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즉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면 싼 값에 먹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흔히 생각하죠.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10,000원을 냈을 때보다 20,000원을 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옷을 사도 10,000원에 샀을 때보다 100,000원에 샀을 때 훨씬 더 인간은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터무니없이 국밥 한 그릇에 1억 원 이러면 당연히 망하는 거고요. 가격의 최고가를 정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할 때 그 상품을 산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극대화가 됩니다. 또한 만원짜리를 100개 팔면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구매자가 100명인 거죠. 고객 응대하는 거 CS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CS를 100명에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100만원짜리를 한 명에게 팔면 CS를 단 한 명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상품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고가에 팔면 고객 관리도 편하고 구매자의 만족도도 높아서 결과적으로 상품의 후기까지 매우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파는 상품의 가격은 고가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4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동수익으로는 답이 없다. 둘째, 실물 상품을 파는 건 리스크가 크고 남는 건 적다. 셋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내가 파는 상품의 가격은 고가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각 항목들에 대해서 생각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패시브 인컴이 답이다. 둘째, 무한 복제가 가능한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게 답이다. 셋째, 딱 한 번만 세팅하면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 답이다. 넷째, 전문 지식을 파는 게 답이다. 이 4가지 솔루션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전문 지식을 무한 복제가 가능한 고가의 강의나 고가의 전자책 형태로 딱 한 번만 세팅해서 자동으로 팔리는 패시브 인컴을 얻는 게 정답이다. 최근에 전한길님이 인터뷰에서 빚이 25억이 있었을 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온라인 강의 시스템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한길님이 인터뷰 내내 한 얘기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공감됐어요. 이분이 빚이 있을 때 느낀 것들과 사고 과정이 저와 정말 똑같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저는 전문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쌓으려면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씩 걸리는데 저는 5억 빚에 대한 이자만 매달 300만원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에야 전문 지식을 초고속으로 생성해내는 법을 발명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전한길님은 한국사라는 전문 지식과 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내세울 만한 전문 지식이 없었어요. 사람이 극도로 코너에 몰리면 기적과 같은 힘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정말 막막할 때 미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전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보통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중에 파는 능력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팔 줄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노하우를 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도 푼돈만 벌고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들을 잘 찾아낸 다음에 내가 팔아줄 테니까 수익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품을 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는 기술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이 남으면 파는 기술을 배우고 실행하기보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고도화하는 게 낫다고 느끼는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대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사고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오랜 기간 쌓을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사실 뭐 실무 상품이랑 다르게 전문 지식을 파는 건 마진율이 거의 99%에 이르는 미친 노다지기 때문에 반씩 나눠 가져도 둘 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실무 상품을 팔 때 정말 잘 파는 사람이 마진율이 20%라고 했죠. 전문 지식은 돈을 반씩 나눠 가져도 마진율이 거의 50%니까요. 미친 거죠. 돈을 버는 이런 구조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을 구하기 어려울까요? 사실 이 생각에 동의한 사람이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만 있다고 해도 100명에게 제안하면 됩니다. 딱 1명만 이런 사람을 구해도 억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얻어 걸릴 때까지 두드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관대하게 당신 제안에 수락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너무 그 전문가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냐고요? 통수 맞으면 어쩌냐고요? 사실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꿀단지를 차버릴 리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도 당신이 손해볼 게 대체 뭐죠? 파는 기술이 입증됐으니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면 될 텐데요. 물론 몇 가지 심리 기술과 구조를 잘 짜놓으면 이 전문가가 절대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비록 빚 5억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갔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빚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예요. 이렇게 개꿀 빠는 세상이 있는데 평생 힘들게 노동으로만 돈을 벌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방법들은 한 번만 세팅하면 다음에는 거의 건들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더 좋아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파는 스킬들은 한 번 익히게 되면 점점 실력이 쌓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전문 지식을 잘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대단한 전문가들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당신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여기까지 본 당신 머릿속을 들여다볼까요? 근데 난 파는 기술이 없는데. 그래서 이 채널에서 앞으로 쉽게 전문 지식을 파는 미친 치트키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들을 다 보면 당신의 머릿속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